안녕하세요. 저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청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또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해볼게요. 올해 이제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난이도가 작년 수능 난이도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수능 난이도가 높은 건데 항상 제가 왜냐면 상대평가 때를 마지막 상대평가 때를 항상 보여드려요. 왜냐면 제가 난이도가 최근 한 5년 사이에서 제일 어려웠던 난이도거든요. 기술 그게 이제 1400이니까 제일 높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201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됐을 때가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비율, 즉 90점 이상의 비율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 작년에가 이제 근데 다시 절대평가에서 그러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난이도로 같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율이 다시 낮아졌죠. 올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렉사이 지수를 돌려본 결과 이게 수치가 이제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넣어본 결과 한 10 정도면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변에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고 입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시험을 잘 본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시험을 못 본 애도 되게 많아요. 여기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정말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상위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등급이 80점이니까 80점대니까 그다음에 이제 3등급은 70점대잖아요. 그러니까 상, 중, 하 이렇게 밑에로는 다 똑같이 봤을 때 80점대가 빵꾸가 났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원래부터 이제 공부를 꾸준히 했던 아이들은 그거에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이제 학생의 층이 어디냐면은 여기부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당시의 환경이.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갔지, 그 다음에 학원도 뭐 인강 들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애들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는 애들은 정말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입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잖아요. 잘 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작년하고 다릅니다. 작년에는 국어 시험에 대한 욕이 엄청 많았어요, 애들이. 이거를 내라고 풀으라고 낸 문제냐, 뭐 니네가 풀어봐라,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잘 본 애들도 되게 많고 못 본 애들도 되게 많고 중간이 뚫렸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올해 입시에서는.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외부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고2 애들한테도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한테도 정말 제발 니네는 이랬으면 안 될 텐데 막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수능을 본 아이들 몇 명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3명의 정도를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아이가 수능에서 자기가 그 영역이 있잖아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그다음 탐구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 영역, 이 모든 시험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개별 과목별 최고점이 나왔어요. 수능에서. 그게 수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수시를 썼는데 연대를 떨어졌어요. 시험 수능 보기 전에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고대가 남았고 성대가 남았고 한양대가 남았어요, 지금. 근데 이 점수가 인서울 의대가 나올 점수가 나온 거예요. 수능 점수가. 얘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 성대였어요. 성대 반도체 계열. 근데 고대는 붙으나 떨어지나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제. 왜냐면은 수능으로 봐도 거의 장학금 받고 들어갈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정시로 가도. 근데 문제가 얘네인 거예요. 성대랑 한양대가 최저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계속 있냐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로 애들을 뽑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수시 그 원서 지원할 때 그 체크하는 난인데 어떤 체크하는 난이 있냐면 수능 점수 공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체크란이 있어요. 그 애들 그냥 다 해요, 그냥. 근데 거의 학교에서는 측이 변명이 뭐냐면 장학금 주려고 그런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시 모집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수능 점수를 왜 봐요?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 납치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그럼 내년에도 그럼 얘가 그럼 이렇게 애들이 생각해요.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반수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수가 내년에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각 과목별 이렇게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메이저 의대 갈 만한 점수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되게 잘 봤어요, 시험 자체를. 그럼 두 번째, 얘는 1년 내내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이널 수업을 들으면서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쳤는데, 한 번 정도 빼고는 전부 다 1등급이었어요. 영어 점수가. 근데 어머님들이 약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공감이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딱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듣기에서만 8점이 깎였어요. 아시네? 아시는군요, 그 느낌을. 듣기 8점 깎인 느낌을. 예, 아시는군요. 예. 듣기에서만 8점을 깎여버린 거예요. 예. 독해에서 마이너스 5점만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95점이 나왔어야 돼요. 87점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했으니까, 수능 날 내 아이랑 전화를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러면서 이 얘기를 만 하면 선생님 뭐 죄송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왜 이러다 뭐 솔직히 약간 좀 밀렸었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랐어요. 8점이 깎였다는 생각에.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얘랑 정반대예요. 1년 내내 1등급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수능에서 91점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아까 그것도 다 보여드리면서,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지금 완전하게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수능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수능은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진짜 되게 오랫동안 수능을 가르쳐왔거든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약간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시험이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최악의 경우를 본 게 뭐냐면, 2015년도인가 수능에서 지금 수학 가형 있잖아요. 이과 수학. 그때 100점이 1등급인 적이 있어요. 1등급 컷이. 2등급 컷이 96. 3등급 컷이 92. 4등급 컷이 88인 적이 있어요. 이때 한 해였을 거예요. 2015년 수능인가. 근데 이 아이가 한화고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어요. 일반고로. 그래서 가자마자 그 일반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냥 성적으로다가. 얘가 다른 과목에서 다 잘 봤어요. 모두 다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학에서 의대에 가려고 하는데 수학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3개 틀렸어요. 그 몇 점이에요? 88점이죠. 4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재수해가지고 고대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본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비하다가 그날 그냥 잘 보길 바라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날 잘 보는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 높으려면 뭐냐, 이렇게 준비밖에 없죠, 사실은. 제가 정말 느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는 뭐를 하냐면, 제가 마지막 주에 애들한테 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공부와 관련된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유형에서 답이 몇 개가 많이 나오는지 그걸 줘요. 예. 3년 동안 그 수능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분석해서 수능이 홀수형 있고 짝수형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의 개수가 달라요. 홀수형 거 따로 주고 짝수형 거 따로 줘요. 근데 그게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70% 맞아 들어가요. 70% 정도. 그 답 개수를 분석을 하면은. 그래서 올해 어떤 애가 연락이 왔어요. 수능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에 줬으니까 막 남자였는데 막 유유 표시하면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그 자료 보고 짝수형이 나왔는데 그 전날 엄청 분석을 하고 갔대요. 그걸 외우고 갔대요. 그 유형별로. 그래서 2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걔는 원래 목표가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도 실력이 맞아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력이 길러야 되죠. 얘가 사실 이런 건 좀 약간 요행이잖아요. 근데 최대한 확률을 높여주려고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확률을 높여주려고. 예. 그래서 올해도 한 70% 정도가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그 자료에서. 예, 제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답 개수를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애들이 마지막까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느낌적으로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건 쌓아온 거고, 그럼 플러스 알파로 운도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수능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단적으로 나오는데 되게 압박감이 엄청. 그러니까 어머님들 옛날에 그 시험 보셨잖아요. 학력고사 보셨죠? 아니 수능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구나. 예. 저는 수능을 봤어요. 예. 수능을 봤는데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예. 잠을 한 9시에 누웠는데 1시에 잤어요. 일어나는 시각이 3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의 시험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시험에서 물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쓱 보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준비를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능력 뛰어나다 이거랑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쭉 준비를 잘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날 청심환을 꼭 먹어야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 하나만 준비했어요. 무조건 수능은 겸손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거가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 어느 과목에서든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결과가 그래요. 네. 전교 1등이었는데 성대간에도 있고요. 꽤 괜찮은 학교에서. 왜냐면 최저 하나도 못 맞춰가지고. 네. 걔가 꽤 괜찮은 학교였어요. 내신호도 꽤 괜찮은 학교였거든요. 근데도 최저를 못 맞췄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반수해가지고 수능을 다시 봤는데 수능도 또 못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서 빨리빨리 객관식 문제를 빨리빨리 생각을 빨리 해가지고 풀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점수든지 간에 아니면 그게 어떠한 뭐 등급대인지 간에 그거는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봐요.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점수가 좀 이렇게 완성이 된 애들대로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약간 지금 점수가 완성이 안 되면 또 그대로 꾸준히 해나가면 돼요. 왜냐면 1년 내내 1등급 못 맞았다고 1등급이 나오잖아요. 영어 시험은 그래요. 영어 시험은 왜냐면 객관식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 시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경우는 이런 거죠. 저 올해도 가르친 애 중에 한 명이 지금 확인된 중에 한 명인데 89점 맞는 애가 있어요. 네. 얘는 지가 89점 맞고 싶어서 받았겠냐고요. 근데 등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 간당간당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왜냐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점수가 변동이 있잖아요. 아직 컷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번 주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하나가 있다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 한 예를 들어서 6을 맞춰야 된다. 하나가 1이 나와버리면 나머지 5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비잖아요, 점수가.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지금 2학년 아이들이죠.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갈 때는 정시 비중이 올라가는 거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들이 조금씩 서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울대도 아직도 요즘 미미하긴 하지만 서울대나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상위권 학교에서는 그 세 개 학교는 영어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많이 높였어요. 좀 올렸어요. 고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가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러니까 고대가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연대는 2등급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2등급 맞으면은 못 씁니다. 다른 과목이 다 맞지 않는 한. 근데 다른 과목 다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지금 근데 얘네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해 수능이 끝난 시점이 365일 남은 시점이 아니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11월 지금 17일인가 보잖아요, 수능을. 근데 올해 수능은 12월 5일 날, 3일 날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수능 날이 얘네가 365일 남는 날이에요, 원래는. 근데 얘네는 지금 앞자리가, 중간자리가 벌써 4로 떨어졌어요. 340 며칠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올해 애들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얘네가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얘네 언제 처음 학교 갔는지? 5월에 처음 갔어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공부의 흐름이 고3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못 봐요. 일단 애들이 그럼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럼 4월 달 시험을 보잖아요. 못 봐요. 정신 또 바짝 차려요. 그 6월 달 시험에 이제 정신 바짝 차니까 좀 잘 봐요. 그리고 약간 좀 뭐합니까? 약간 마음이 좀 느슨해져요. 그 9월을 못 봐요. 그리고 딱 바짝 차린 다음에 수능을 잘 보다 이런 코스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앞과정을 건너 뛰어버렸어요. 전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올해 참 되게 안타깝긴 했는데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 고3 처음 본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이거는 얘네 탓이 아닙니다. 상황의 탓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뻥 뚫린 거예요. 이게 영어뿐만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점수 나와보면은.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슬픈 게 뭐냐면 대학에서는 그런 상황을 안 봐줘요. 그래, 니네가 올해 수능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뽑아줄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최선의 점수가 나온 애들 뽑아갑니다.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수업을 이제 할 때 얘기를 이미 해줬었는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다. 그게 니네가 핑계 대는 거 대학에서 어차피 안 받아준다. 평가원도 안 받아준다.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일단 한번 그 선배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얘네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소망을 합니다, 저는. 예, 아이들이 그걸 좀 보고 느낀 게 있을 거라고, 있어야 된다고 소망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겨울방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어가 되게 큰 변화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금 EBS 연계가 있잖아요, 영어는. 근데 이게 28문제 중에서 독해가 28문제가 있거든요. 전체 45문제인데 듣기가 17문제예요. 독해 28문제 중에서 7지문이 EBS에서 똑같은 지문인데 유형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즉 내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외부 지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내신은 원래 있던 시험 범위에서 지문인데 유형만 바뀌어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런 지문이 7개였어요. 물론 많습니다. EBS 지문이 800개 정도가 돼요. 800개 중에서 7개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파이널 수업에서 이걸 한 150까지 줄인 다음에 아이들한테 수업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중에서 5문제 정도가 적중이 됐어요. 2문제는 되게 안타깝게 마지막에 지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이걸 직접 연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EBS,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작년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일단 비율을 지금은 알려진 비율이 70%라고 알려져 있어요. 연계율이. 근데 일단 이 연계율 자체를 50%로 줄일 거고 그럼 이 50% 중에도 전부 다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간접 연계는 뭐냐? 소재만 똑같아요. 지문은 완전 다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제점이란 지문이 EBS에서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제점이 뭐 교육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EBS 지문에서는. 수능에서는 학교의 문제점인데 예를 들어서 급식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다른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앞으로 발표가 될 텐데 이거를 50%라고 간접 연계를 했다는 건 뭐냐면 EBS가 필요가 없어져요. 수능에서는. 어차피 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EBS는 그냥 내신용만 됩니다. 내신용만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발표하는 걸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이게 근데 되게 크거든요. 7지문을 내가 알고 푸는 거예요, 미리. 근데 이 7지문이 전부 다 뭐냐면 어려운 문제 유형에 다 속해 있어요. 영어에서 29번에서 40번 구간의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3개 이상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만 7문제가 다 있어요. 원래는 이 직접 연계 비율들이. 근데 이게 지금 다 없어진다. 그럼 이거 그냥 다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다 풀어내야 돼요. 네. 그냥 다 외부 지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데 과도하게 EBS를 교육을 정상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신처럼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다 스스로 혼자 풀어내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버텨내려면 없죠.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이게 변동성이 있는 게 뭐냐면 EBS가 만약에 50%라도 직접 연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럼 EBS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커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지문을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수능에서는. 왜냐면 수능에서 자기가 아는 지문 한 3-4지문만 나와도 엄청 크거든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50%인데 여기서 직접 연계가 들어간다. 그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럼 EBS가 사라지게 돼요. 아예. 수능 커리큘럼에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정보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거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애들이 EBS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 입시는 이제 이따가 들으실 테지만 정시비 중 예를 들어서 약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약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 있는 약대 중에서 여대가 되게 많아요. 그 아시죠?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시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5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을 그러니까 학부모로 둔 어머니들께서 이대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확인해봤는데 75%가 정시예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의 그게 아닌 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약대가 학부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학부 입시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있었던 연고대에 공대를 가고 싶은 자연계로 가고 싶었는데 일로 다 빠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고대 공대를 가려고 했던 애들의 인원이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낮아져요. 입학 점수가. 얘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공의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지금 약간 원래는 내년부터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늘린다. 이것도 원래 내년부터 반영이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의사협회에서 약간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시로 가기가 아니 그러니까 의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대나 이런 게 가기에는 왜냐면 인원이 지금 이쪽으로 다 흡수가 돼 버려요. 의대가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연고대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 정도 누적 백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어려운 점수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공부 좀 열심히 하면요. 근데 옛날만큼 스카이가 스카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한 6%에서 7%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6% 7%가 어느 정도냐? 딱 서성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전히 이름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시 비율도 되게 높아지고 이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문과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문과 입시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2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수학이 공통 과목이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참 웃겨요. 대학 측에서 이과 애들은 전부 다 문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문과 애들은 이과로 지원 못해요. 예. 문과 애들 입시가 점점 더 약간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은. 안 돼. 반면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문과로, 아니 이과로 간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율이 7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문과가 7, 이과가 3이었거든요. 근데 뽑는 인원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도 1,500명을 뽑았고 얘네도 1,500명을 뽑았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가 들어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원은 똑같은데 경쟁자 수가, 지원자 수가 적으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거의 한 6.5 대 3.5? 아니면 거의 6대 4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과랑 문과의 비율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전보다 역시 문과도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수월해진 면이 있어요. 문과도 서로. 그리고 교대 같은 데 있잖아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저한테 배운 애가 있는데 그 교원대 아시죠? 교원대 교대가 되게 좋거든요. 초능공학과가 거의 빵꾸가 뭐냐면 미달났었어요. 못 들어가는 점수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문과 쪽에서 약간 좀 이런 또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선 되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예, 입시 자체가.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수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논술을 쓰거나 이럴 때 등급을 만약에 영어에서 1등급을 맞아주면 약간 수월한 상황이 되긴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제를 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수업에서 뭐 당연히 제 수업도 수업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근데 제 자료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은 수업도 수업인데요.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근데 제 자료는 이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자료만 따로 살 수 없냐고. 예, 수업을 안 들어도. 그러니까 고3 애들한테 준 자료는 좀 다르거든요. 2, 3학년, 1, 2학년이랑 준 자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책처럼 줘요. 제본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프린트로 주는 게 아니라 책처럼 줍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꼭 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1년 동안만 꾸준히 해 나가면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확률이 높아진다고. 정해진 건 없어요. 어느 학교 전교 1등이든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능을 잘 봐야 잘 보는 거예요. 내 성적표에 다 찍혔구나 이게 나와야지 잘 보는 거예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1년 동안 참 올해 애들도 고생 되게 많았는데 정말로 마음속으로 계속 바라는 건 뭐냐면 1년 내내 진짜 계속 바래왔어요. 내년에는 2학년들이 제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요. 예. 근데 의외로 웃긴 게 뭐냐면 고3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고3 애들이요. 의외로 별로 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올해 고3 애들이 의외로 안 힘들어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거든요. 애들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왜냐면 안쓰러우니까. 저는 잘 봤으면 좋았던 환경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데 안쓰러우니까. 근데 애들은 되게 항상 해맑더라고요. 항상 해맑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슬펐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떠려고 지금 이러냐 이런 마음이 좀 마음속에 또 드니까. 근데 정말로 이제 2학년 애들은 약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2학년 애들은 그 고3 선배들을 보고 약간 좀 뭔가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나 보다 마음가짐도 이렇게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들을 그 다음에 지 상황들에 대해서 야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처음부터 긴장의 끈을 진짜 팽팽하게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1년이 쉽게 간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저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이 지금 잘 봤어요. 성적도 되게 좋았고 아마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예, 뭐 영어도 되게 잘 봤지만은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90% 정도 아이들이 1등을 맞은 것 같아요. 수업을 듣는 아이들 중에서. 네, 90% 정도 아이들이. 아까 그렇게 아이들 있죠. 막 엄하게 막 듣기 틀려가지고 정말 아쉽게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잘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 꾸준함이에요. 네, 수업에 안 빠집니다. 과제는 다 안 해오더라도 수업은 안 빠져요. 저는 제 과제가 좀 양도 많기도 하고 워낙 양질이라서 애들한테 주기는 하지만 이 과제를 전부 다 해오리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안 해요. 너무 많아요, 양이 사실은. 예. 근데 그 중에서 5, 60% 정도만 해내면 네, 그 꾸준함만 갖고 있으면 수능 다 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도 이제 내년에 마음 졸일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영어 성적에 조금이나마 아니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성적에 아이들이 잘 받는 데 있어서 예,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내년에는 또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계속 바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름 오늘 해주셨는데 예,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항상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아이들 이제 내년에 뒷바라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